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지금은 시아버지 댁과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살고 있고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혼자가 되었는데 돌싱 아닌 돌싱이랄까요? 남편과는 이혼이 아닌 사별로 헤어지게 됐어요. 남편을 보내면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연을 보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먼저 가버린 남편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오고 보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되짚어보는 데에는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시아버지에 대한 건데요. 혹시 저처럼 남편과 사별하신 분들은 시댁과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가 또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면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대학 1학년 때 남편은 복학하고도 4학년 졸업반이었으니 저랑 4살 차이가 났죠. 호감형에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남편에게 저는 첫눈에 반했고 남편은 혼자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는 제가 자꾸 눈에 밟혔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마음이 통했었나 봐요. 이제 와서 털어놓는 건데 남편이 대학 때 제 가재 꽤 많이 도와줬어요. 저도 남편이 취업할 때 자료 조사나 각 기업의 정보 같은 걸 많이 알아보고 힘이 되어주려 노력했고요. 가끔 싸울 때도 있었지만 심각하게 간 적은 없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편하고 자연스럽기만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왠지 정이 가고 알고 지내던 사람 같았거든요. 그 느낌이 쭉 간 거죠. 그렇게 저희는 많은 시간을 함께한 후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할 때에는 제가 전에 없이 예민해지기도 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라서 처음으로 서로 짜증도 내고 화도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몇 시간도 안 돼서 남편이 저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맛있는 걸 사주고 선물도 사주며 마음을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받고 있다 보니 남편한테 미안해졌어요. 남편도 당연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텐데 다 저한테 맞춰주고 있었으니까요. 오빠도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얘기해. 나한테 이런 거는 섭섭했다 말하라고. 이러면 나만 나쁜 사람 같잖아. 아니야. 내가 진짜 네 생각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렸어. 나도 스트레스 많은데 너는 오죽할까 싶더라고. 원래 결혼 준비는 여자들이 더 신경 쓰이는 것도 많다는데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앞세웠어. 나도 미안해 오빠. 생각 못한 건 나도 마찬가지잖아. 결혼 전에 이렇게 싸우니까 살면서는 얼마나 더 싸울까 걱정도 되더라고. 우리 지금처럼 서로 생각해주면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이렇게 따뜻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게다가 사회생활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서 대기업에 다녔거든요. 정말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친구들도 저를 많이 부러워했고요. 저는 제 남편이 모두가 바라는 남성상이라는 것에 좀 자만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 역시 남편과는 다른 대기업의 연구소에 다니고 있었으니 좀 잘난 맛도 있었고요. 양쪽 집안에서도 저희 결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 안 하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죠. 저희 부모님은 남편은 정말 좋아했고 시아버지도 저한테 늘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 성품을 닮아서 저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시댁 식구는 시아버지랑 남편 이렇게 딱 단 둘이었어요. 남편한테 다른 형제도 없었고요. 시아버지는
주택가에 아주 크지는 않은 4층짜리 건물을 갖고 계셨는데 거기 1층 전체에서 한식당을 하셨어요. 원래 은행에 다니시다가 남편 중학생 때 퇴사하고 시작하셨다는데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맛집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를 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눈이 동그래질 정도였어요. 원래도 양식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한식을 좋아했던지라 시아버지 식당에 꽤나 들락거렸었네요. 대학 다닐 때는 방학이면 시아버지 식당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홀 서비스도 돕기도 했고요. 그걸 보고 시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영주, 나중에 우리 정훈이하고 결혼하면 내가 이 식당 물려주마. 아, 정말이죠? 약속하신 거예요? 이 가게 제가 물려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넉살 좋게 받아치면 남편이 한마디 하고는 했네요. 아빠, 괜한 소리 하지 마. 얘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는 거라니까. 영주, 너 이런 식당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덥석 받는다고 하냐? 식당 하는 거 장난 아니야. 너 이거 하다가 진 다 빠져.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체력도 키워놓으면 되잖아. 정훈이 이놈이 벌써부터 영준어 힘들까봐 걱정부터 하는구나. 이놈아, 내가 네 애미 걱정을 그렇게 해봤냐? 참. 이런 말이 오갈 정도로 저희는 사이가 무척 좋았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남편과 시아버지 지인들도 저희 결혼은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제 친구나 친정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결혼해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건 집 문제였는데요. 제가 사회생활하고 얼마 안 돼 하는 결혼이라 친정 부모님이 집 장만하는 데에 돈을 보태주시기로 했는데 당시 저희 집에 문제가 좀 생겨서 보탤 수 없게 됐었거든요. 남편은 저 모르게 그 문제를 시아버지와 상의했고 시아버지는 제가 보태야 하는 돈을 선뜻 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파트를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제가 기여한 게 없는데 무슨 공동명의냐고요. 저는 그 정도로 뻔뻔하지는 못해서 그러면 제가 불편해서 그 아파트에서 못 산다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알았다고 하시면서 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정도로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했고 내 인생의 모든 복이 남편과 시댁에 있나 보다 싶었네요. 친정 부모님은 감사 표시로 시아버지한테 선물도 하시고 성의 표시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마음 쓰지 말라며 이제 제가 당신 자식도 된다며 마음 편히 갖도록 많은 애를 쓰셨네요. 그렇게 모두의 축복과 도움을 받으며 결혼 준비를 이어갔고 저는 정말 아주 순탄하게 결혼하게 되리라 의심치 않았어요. 이미 결혼 날짜도 잡았고 예식장 예약도 했고 신혼여행 준비까지 거의 모든 걸 마친 상태였는데요. 불행은 갑작스럽게 다가온다고 하죠. 제 경우가 정말 그랬어요. 결혼식 한 달 전 남편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야근을 많이 하고 몸을 혹사해서 지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찾아간 병원이었는데 검사 결과가 너무 심각했죠. 신부전에 췌장염까지 그리고 그로 인해 협심증까지 발병한 상태였어요. 신장 같은 경우는 이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의사한테 물었는데 의사는 별 말을 못하더라고요. 남편 몸이 수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쇠약해져 있었고 이미 다른 합병증들이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신장 이식을 한다고 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믿을 수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 멀쩡한 사람한테 이런 많은 병이 있다고? 아니야, 말도 안 돼. 여기서 뭐 잘못한 거야. 다른 병원 가자. 병원 오진율이 50%라는 말도 있잖아, 오빠. 그냥 피곤하고 몸이 지쳤던 거고 다른 증상 없었잖아. 그렇게 제가 우겨서 남편과 다른 대학병원을 가보고 또 다른 대형병원을 가보았는데 결과는 다 같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하게 보는 것도 있었고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플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니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눈물밖에 안 났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안타까워 어쩔 줄 몰랐고 시아버지는 정말이지 혼이 나간 표정으로 계시더라고요. 겨우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게 아내 먼저 보내고 서로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아들이 결혼 앞두고 저런 중병에 걸려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병원에서는 남편한테 언제 위중한 일이 닥쳐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옆에서 잘 케어하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고 오히려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결혼도 당연히 예정대로 하는 거였죠. 더한 병을 갖고도 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 뭘 못 이기랴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어요. 세 번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헤어져. 네 인생 이렇게 젊을 때 내 병 권하는데 시간 다 쏟게 할 수는 없어. 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잖아. 그런데 결혼하자고 하는 건 내가 진짜 미친놈이지. 헤어지자. 아니, 난 그렇게 못해. 나 오빠랑 결혼할 거야. 병 권하는데 시간 쏟는 게 뭐가 어때서? 그게 오빠인데. 오빠잖아. 오빠 인생이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오빠 인생 아니었어? 내가 그랬으면 오빠는 나랑 결혼 안 한다고 파혼하자고 해? 아니지? 제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제 옆에 남아서 끝까지 있을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 제 말에 대답을 못하는 거였죠. 오빠, 건강해질 수 있어. 왜 미리 안 좋은 생각만 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해? 나는 못해. 요즘은 웬만한 암도 생존율 다 높아졌잖아. 근데 뭐가 무서워? 오빠 몸 좀 좋아지면 신장 이식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왜 우리 미래를 이렇게 쉽게 놓아버리려고 해? 나랑 같이 해. 우리 같이 이겨보자고. 우리가 너무 잘 맞고 잘 지내니까 누가 시샘에서 이런 장애물을 갖다 놨나 봐. 그러니까 이딴 거 그냥 확 치워버리자. 그래도 네가 나 때문에 힘든 거 싫은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나랑 함께 해달라고 하겠어. 네가 고생길이 훤한데. 오빠랑 있는데 뭐가 고생길이야. 오빠가 나 고생시킬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 아니 해야 돼. 친정 부모님 역시 남편을 한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병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건 입 밖에 내지도 못하셨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셨죠. 남편의 마음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요. 시아버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하셨지만 제가 끝까지 우겨서 결국 예정된 날짜에 예정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네요.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웃으며 축복해줬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남몰래 많이 우셨어요. 남들은 그게 다 자식 보내느라 그러는 줄만 알았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른 후 해외로 가기로 했던 신혼여행은 저희가 손해를 다 감수하고 취소했고 남편은 회사를 휴직했어요. 저는 남편을 일단 입원시키고 당장 제일 급한 치료부터 받기로 했어요. 신장투석은 물론이고 췌장의 협심증 치료까지. 너무나 남편이 견뎌야 할 고통이 많았네요. 저는 남편한테 잘 관리하면서 살아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일단 급한 치료들부터 받고 퇴원을 한 후 정기적 투석을 받았고 다른 치료약들도 먹었어요. 그 외에 저희 부부도 다른 부부들이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죠. 멀리 여행은 가지 못해도 양쪽 부모님 댁도 들르고 가까운 교회로 자주 나가서 지냈고요. 그러다가 아예 제가 지방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극구 반대를 했어요. 너 네 일은 안 해?
네 일 좋아하잖아. 네가 그런 것까지 포기하면 나는 내가 너무 싫어질 것 같아. 그러지 마. 어쩔 수 없이 저는 지방으로의 이사는 포기하고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건 친정 부모님도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의 병에 좋다는 건 정말 두 분이 어디서 다 구해와서 남편을 먹였고, 그 덕분인지 남편의 상태는 좋아져서 신장 이식을 생각해 볼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못 갔던 신혼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비행기 오래 타는 건 힘들 수도 있지만 가까운 데는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전에 같이 대만 가자고 했었잖아. 대만 갈까? 대만도 좋은데 거기보다 좀 더 가까운 데는 어때? 일본이 역시 제일 가깝지? 나 교토 가보고 싶어. 거기 가자. 제가 그렇게 말해서 저희는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는 시아버지와 함께 셋이서 제주도 여행도 갔어요. 남편이 너무 힘들지 않게 가까운 데부터 다녀보다가 나중에 더 나아지면 좀 더 멀리 갈 생각이었어요. 제주도에서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제가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던 게 생각나네요. 아버님, 내년에 오빠 신장 이식 수술 받고 나면 셋이 더 좋은 데 가요. 여기도 충분히 좋다. 제주도 얼마나 아름다우냐. 네, 그래도요. 내년에는 동남아도 가고 대만도 가요, 아버님. 그래, 그러자꾸나. 영주야, 너한테는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너 아니었으면 우리 정훈이 벌써 어떻게 됐을 거다. 이게 다 네 덕이야.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오빠가 워낙 뭐든 관리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알아서 잘해서 저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영주 너도 몸 잘 챙겨야 돼. 정훈이 챙긴다고 네 몸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그럴게요. 아버님한테 너무 신경 못 써드린 것 같아 죄송하네요. 내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내가 원래 강골이지 않냐. 할 수만 있다면 내 건강 정훈이랑 너한테 나눠주고 싶을 정도로 튼튼하니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게 여전히 추억으로 남네요. 아버지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가 어떻게 될까봐 꽤 걱정을 해주셨어요. 남편뿐 아니라 제 보약도 챙겨주시고 저희 반찬까지 주방에 부탁해서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순탄하게 치료가 되고 신장 이식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남편의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결국 남편은 협심증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정말 남편하고 이별의 말을 나눌 시간도 없이 남편은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협심증이 좋아지고 있다고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가버릴 줄 알았던 건지 그즈음 한 2주를 아주 평온하게 잘 지냈어요. 친정에도 다녀왔고 시아버지 식당에도 갔었고요. 너무 잘 지내서 정말 마음을 턱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가기 며칠 전 새벽에 이상한 일이 있긴 했어요. 새벽에 남편이 옆에 없어서 거실에 나갔더니 불을 다 켜놓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집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눈빛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뭔가 감정이 가득 찼던 그 눈빛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이 모든 게 다 신기하기만 하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 하나하나 눈에 잘 담아두고 싶어. 어쩌면 남편은 자기가 그 누구와도 인사하지 못하고 가버릴 걸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아무도 없을 때 방에서 쓰러져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네요. 저는 장래 내내 울기만 했고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시아버지는 결국 몸져 누우셨고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런 저와 시아버지를 챙긴 건 친정 식구들이었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끌어안고 방에서 울다가 남편이 보고 싶으면 수목장을 치른 그곳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울었어요. 집안 정리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 저를 보고 친정엄마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억지로 저를 집으로 데려가 방에 가둬두고 죽을 먹이고 안정제를 처방받아 와서 먹게 하셨어요. 제가 잠도 자자 않았으니까요. 저는 당시에 그러는 친정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요. 나 오빠 아직 못 보냈어.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자라고 하면 어떡해? 오빠가 저렇게 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 나 못 자. 야, 이거사. 너 엄마 생각은 안 해? 우리가 아무리 정훈이 이뻐했어도 그렇지. 내 속으로 낳은 딸 이렇게 되라고 결혼 허락한 거 아니야. 너, 네 엄마 아빠는 속 다 타들어가도 괜찮아? 그러지 말고 제발 마음 좀 잡아. 너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엄마는 저를 붙잡고 우셨고 저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울었어요. 저는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려고 하는 친정 식구들에게 화를 내고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일단 제가 남편의 죽음이 납득되어야 했고 그래야 다른 것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그리워져만 갔고 남편의 물건들을 보며 저는 겨우 하루하루 잠이 들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시아버지한테만큼은 제정신인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잘 정리하고 있다.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의연하게 보이려 노력을 했죠. 안 그러면 시아버지가 더 힘드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시아버지는 몇십 년을 키운 아들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무작정 찾아오셔서 문을 열라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더니 시아버지는 저더러 얼른 남편 물건들을 정리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째 네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와봤다. 정훈이 물건 정리했다더니 보내지도 않고 설마 했더니 역시나구나. 아버님, 저 아직은 안 돼요. 아직 못 치우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 주시고 오늘은 이만 가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정훈이 간 지 3개월이야.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부모가 돌아가셔도 3일상 후에는 다들 먹고 산다. 회사도 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아. 근데 너는 이게 뭐냐? 이러고 있으면 정훈이가 저 세상에 어떻게 가겠어? 네 옆에서 계속 맴도니까 너도 더 정훈이가 그리운 거다. 얼른 정리해라. 아니다. 내가 오늘 사람들 불러서 다 정리할 테니까 너는 네 친정이 가라어서. 아니요. 저 못해요. 여기 제 집이에요, 아버님. 이거 제 남편 것들이고요. 내가 진짜 내 속마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나 진짜 너네 결혼시킨 거 후회한다. 내가 자주 잘 보는 유명한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 너랑 상성이 안 맞아서 정훈이가 그런 병도 걸리고 먼저 간 거라고. 내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냐 했는데 그 말이 맞았던 것 같다. 근데 네가 그렇게 죽은 내 아들까지 안 놔주고 있으니 내 아들이 어디 편히 저 세상을 가겠냐? 네가 정훈이 잡아먹은 거라고. 저는 시아버지 말씀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니 시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꿈도 꿔본 적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시고 뭐든 제가 잘했다고 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저한테 무시무시한 말을 하시니 저는 가슴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정훈이 결혼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 내 죄다. 더는 내 아들한테 죄짓고 싶지 않으니까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 여기가 네 집이라고.
이거 우리 정훈이랑 내 돈으로 산 집 아니냐? 너는 네가 공동명의 안 한다고 했으니 이 집에 권리 없다. 그러니 썩 네 집으로 가.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저 영주잖아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영주요. 네가 암만 이뻐도 내 새끼만 하겠냐? 며느리도 결국은 남이다. 그러니까 얼른 네 집으로 가. 나 오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갖고 가련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저한테 화내고 냉정한 말을 하셨고 그날 남편 책하고 옷가지를 정리해 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 말대로 집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회사도 휴직계를 내고 안 나갔고요.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든 저를 집에서 빼내려고 했지만 저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의 추억을 잃기 싫어 아침마다 남편과 하던 산책길을 다녀오곤 했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남편하고 다니던 산책길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집이 싹 비어버려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느라 허둥댔죠. 그랬더니 경비원 아저씨께서 오전에 제가 나가고 바로 이삿짐 차가 와서 1시간도 안 돼서 전부 실어갔다는 거였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 전부 다 온 것 같다는 거였죠. 보니까 시아버지가 1인당 1단까지 2배로 쳐서 빠르게 다 정리하고 제 짐은 친정으로 보내버렸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삿짐 트럭이 오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한테 울며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너무하세요.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시면 저 어쩌라고요. 오빠랑 찍은 사진들만이라도 저 돌려주세요. 네? 오빠랑 같이 쓰던 그릇들도요. 오빠랑 같이 덮고 자던 이불도요. 안 된다. 아니 못 줘. 정훈이 쓰던 거 다 불태우고 나머지는 재활용센터로 다 보내버렸다. 사진? 한 장도 남김없이 다 태웠으니까 더는 찾지 마라. 아버님, 제가 나중에 다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정말 너무하세요. 네가 그러고 있어서 정훈이 저 세상 못 가는 거다. 알겠어? 너랑 정훈이 이제 부부 아니야. 그 집에도 다시는 가지 마라. 내가 전에도 말했지? 그 집 내 거야. 정훈이랑 내 돈으로 산 거라고. 네 명의로 안 되어 있으니까 네 권리 없어. 그런 권리 같은 거 저 안 따져요. 제가 그 집 탐나서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빠랑 제 집이잖아요. 이제 아니라고. 내 말 똑똑히 들어. 너 네 인생 살아. 내 아들 그만 놓으라고. 다시는 그 집 가지 마라. 내가 경비원한테도 단단히 일러뒀으니 그런 줄 알아. 그 집 부동산에 내놨어. 네가 그 집 파는 거 방해하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다. 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제가 신혼집 아파트 밖 계단에 걸터앉아 펑펑 울기만 하니까 경비원이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저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제 전화를 일체 받지도 않으셨고 연락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엄마도 시아버지 불평을 하셨어요. 바깥 사돈 해도 너무하시네. 아니 네가 무슨 지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와서 너한테 이런다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집에서 나왔으면 네 전화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 아들 죽어가는데 네가 옆에서 1년을 있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너 다시는 네 시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말고 얼른 호적도 정리해보려. 그쪽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아버님은 자식을 잃어버렸잖아. 엄마까지 왜 그래? 정훈이 죽은 지 벌써 4달이나 넘었어. 너야말로 정신 좀 차려 이거사. 저는 그날로 집을 나와서 남편과 자주 여행을 했던 교회 펜션으로 갔어요. 펜션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더라고요. 예약 없이 와서 며칠 묵고 가겠다는데도 별말 없이 방을 내주더군요. 저는 거기서 일주일가량을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내 아들 간병했던 돈이라도 달라는 거냐? 어디 틀어박혀 있길래 니네 가족들이 너 찾아 나한테까지 오냐? 정말 이럴 거야. 아버님, 마음에 없는 말씀 마세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너 이해 못한다. 네가 원망스럽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정훈이 안 죽었을 것 같다고. 너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하고 오래 살았어도 이러지 않는다. 나는 네가 다른 속셈이 있다고밖에 생각을 못하겠구나. 저 대학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을 오빠하고 지냈어요. 그 세월이 짧은 거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긴 세월 잘 지냈어도 이러지 않아. 당장 집으로 가. 아니면 네가 딴 속셈이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거다. 알겠어? 네가 정훈이 진짜 사랑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당장 네 집으로 돌아가. 너 정훈이랑 자주 갔던 펜션에 있는 거 안다. 내가 펜션에 전화해서 확인해봤어. 너 그 펜션에서도 쫓겨나고 싶냐? 그냥 네 발로 순순히 나와라. 결국 저는 말씨름하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렸는데 그 사이 친정 식구들이 와서 저를 차에 태워 집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어쩔 줄 모르고 애를 태우셨고 그러다가 엄마가 피로가 쌓여 잠깐 실신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걸 보니 정신이 들더군요.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엄마가 잘못될까봐 겁이 덜컥 난 거였어요. 엄마는 링거를 맞으며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영주야, 제발 네 인생 살자. 어? 이제 새 출발하자. 엄마도 너무 힘들어. 저는 울면서 알겠다고 했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했네요. 그러면서 남편을 잇기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베이킹도 배우러 다녔고요. 뭐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오빠만 신경 쓰느라 친정 부모님한테 잘해드리지를 못했더라고요. 또 다른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친정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썼네요. 그러면서 생각날 때마다 시아버지께 문자를 남겼지만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제게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독하게 저를 끊어내시는 것 같더군요. 정말 제가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차츰 저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생활에 의욕도 생기더군요. 신기할 정도로요. 남편 없이 다시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사람은 살면 어떻게든 또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에 대해서도 아련하고 아픔도 있었지만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겨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은 여전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더니 자기 아들 잡아먹었다고 호령을 하던 게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모든 기대를 놓아버렸을 즈음 느닷없이 시아버지 문자를 받았어요. 한번 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싫다고 할까 하다가 일단 뵙기로 했죠. 아무리 저한테 모진 말을 했다고 해도 사랑하는 제 남편의 아버지이고 그 전까지는 정말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분이었으니 한번 인사는 드리는 게 예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시아버지 댁을 방문하게 됐는데 시아버지는 그새 바싹 늙어서 또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야 깨달았어요. 자식을 보낸 슬픔을 제가 느끼는 건 비교할 수 없다고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전부 처분하고 불태웠다던 남편의 옷가지며 이불 그리고 물건들이 전부 그대로 남편이 쓰던 방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눈물이 울컥 치솟는데 시아버지는 저더러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네시더군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너랑 정훈이 살던 그 집 문서야. 이거 이제 네 거다. 아버님, 왜 이걸 저한테... 아니 그것보다 전에 판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 결혼한다고 돈 보태준 집, 그걸 어떻게 파냐?
내 아들이 잘 돼서 큰 집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너랑 같이 그렇게 살던 집을 내 손으로 어떻게 팔아. 처음부터 너한테 주려고 했었다. 네 도장이랑 너에 대해 필요한 건 사돈들 도움을 받았다. 부모님도 아신다고요? 네가 알면 절대 안 맞는다고 할 거니까. 이건 내 마음이니까 제발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동안 너한테 못할 말한 거 미안하다. 네 연락도 일부러 안 받은 거야. 너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는 너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주 사람이 못 쓰게 될 것 같다구나. 저와 남편이 살던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명의 이전까지 마치신 거였죠.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도 알고 계셨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너 그대로 두다가는 너까지 어떻게 될 것 같았다. 내 아들 간 거야 어쩔 수 없다만 멀쩡한 사람까지 저 세상 보내면 이건 내 죄다 싶었어. 너 잘못될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결국 내가 못된 말까지 했다. 안 그러면 네가 정훈이를 못 놓을 것 같더구나. 네가 나쁜 사람 되는 게 낫겠다 싶어 굳게 마음먹었지. 나도 정말 힘들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걱정 끼쳐서 죄송했어요. 제가 아버님 마음은 미처 몰랐어요. 저도 저대로 살았을 텐데 아버님 힘들게만 했네요. 아니야. 영주 너는 또 네 인생 살아야지. 정훈이 기억 속에서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너 인생 이제부터야 앞날 창창한테 정훈이한테 묶여있으면 안 되잖아.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계속 좋은 시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나야 얼마 안 있어 아들 만나러 갈 늙은이지만 너는 아니잖아. 이제는 네가 전처럼 돌아온 것 같다길래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한 거다. 내가 바깥사돈하고 연락은 했었다. 아버님, 이 집 제가 못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 그 집에 권리 없어요. 제가 아버님 모시고 여기서 살면 안 돼요? 그런 말 마라. 왜 남의 집 귀한 딸이 여기 와서 늙은이 시중 들며 사냐? 네가 정훈이한테 쏟은 애정 그게 너무 고마웠다. 끝까지 내 아들 지켜줘서 고마웠어. 그래서 주는 거다. 나는 정말 네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다른 건 없으니까 가끔 연락이나 하면서 살자. 시아버지는 제 앞날을 위해 일부러 모진 말씀과 행동을 했던 거였어요. 제가 못 받겠다고 하니 서류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잘 살게요. 제 연락만 받아주세요. 저한테 차갑게만 대하지 말아주세요. 물론이다. 내가 왜 너한테 냉정하게 굴겠냐. 그래서야 저 세상 가서 정훈이한테 혼나지 않겠어? 그렇게 시아버지도 눈물을 보였어요. 저는 그 집을 받고 한동안 고민했어요. 그대로 처분하는 거는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를 놓고 저는 시아버지와 가까운 곳으로 가서 살기로 했어요. 친정집과도 대중교통으로 20분 거리여서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한때 시아버지의 진심을 모르고 원망하고 섭섭했던 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자식을 먼저 보내시고서도 제 걱정까지 하셨던 건데 말이죠. 그 생각을 하니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별한 분들이 시댁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또 있으신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제 인생 열심히 잘 살 거지만 먼저 간 남편과 시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을 것 같아요. 잊혀지는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아버지와 연락도 자주 하고 가끔 식당에 가서 일도 도우며 남편이 죽기 전처럼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죽은 후 한동안 식당을 넘기는 걸 고민하셨지만 결국 할 수 있는 날까지 하기로 하셨대요. 제가 가서 덥석이를 도와도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세요. 저는 아직은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 삶에 충실하고 시아버지와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해요. 오늘 이렇게 저의 일을 글로 정리하다 보니 좀 더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기분도 드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꼭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